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왠지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어려워. 이해가 잘 안 가.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면 경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출발이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살 경제 공부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희애 씨. 그렇습니다. 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은행원 출신이셨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책까지 쓰셔서 저희랑 함께 하는데. 네. 몇 번째 책이에요? 책으로는 3번째 책입니다. 벌써. 그런데 경제 공부가 그냥 경제 공부는 아니고 30살 경제 공부예요. 네. 30살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으신 건 어떠세요? 제가 이 책을 내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1순위가 그럼 이거 30살만 읽을 수 있는 거야? 30살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슬픈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공부 앞에 30살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혹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 세대 중에서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1차적인 관문, 내가 이때까지는 뭔가 이루어 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목표 지점이 30살입니다. 나 30살까지는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30살까지는 1억 모아두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1차적인 우리의 뭐랄까 평가 관문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40대, 50대가 되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2030 시절에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1순위로 떠오르는 나이가 또 3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관문, 평가 지점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 책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즈음에. 그렇습니다. 20대부터 사실은 한 40살까지도 누구나 필요한. 네, 그뿐만 아니라 경제 공부가 처음이다. 난 정말 경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으시면 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인이 써놓고. 네.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제 필요에 의해서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희애 작가님은 경제나 특히 이제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어렸을 때?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소위 얘기하는 돈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흙수저였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늘 우유값 미납자, 급식비 미납자. 근데 심지어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저는 늘 반장이었거든요. 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장들이 이 미납자들의 명단을 걷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맞습니다. 게시판에도 붙이고 이런 역할을 항상 반장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름에 늘 제 이름이 있었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는 돈이랑 나랑은 거리가 정말 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심지어는 또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노력을 한다면, 뭔가 내가 공부를 한다면 변화를 꾀할 수가 있겠구나. 돈이 나랑 무조건 먼 게 아니네. 내가 노력을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경제 공부였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은행원은 사실 경제랑 완전 밀접한가라고 했을 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원은 오히려 금융이랑은 가까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경제랑 온전히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으로서 가까이 하는 그런 경제 상품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금리나 물가에 대한 경제적인 공부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경제랑 좀 많이 친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렸을 때는 어려웠었지만 되게 또 씩씩하게 밝게 잘 잘하신 것 같아요. 되게 또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높여야 되겠는데. 근데 금융이나 경제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은 급하고 배워야 할 건 많고 모르는 건 많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경제랑 친해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경제는 곧 우리의 삶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사람이 이제 하루에만 안 해도 24시간 안만 해도 3만 번이 넘는 3만 5천 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도 5분만 더 살까? 아침에 지하철 탈까? 택시 누구나? 탈까?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합치다 보면은 정말 수만 번의 선택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내가 더 편하기 위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자잘자잘한 선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경제이니까 경제가 나랑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 내가 조금 더 삶을 잘 살 수 있는 수단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약간만 틀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경제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욕심이 막 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생각만 들었다면 이제 그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키워드를 여러 개를 열어가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키워드가 딱 하나네요. 경제. 그게 뭔가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렵지 않게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경제와 경기에 대한 구분조차도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단 경제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이랑 약간 겹치는데요. 우리의 네. 삶의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 라는 그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흐름이, 분위기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나타낸 게 경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셨을 때 요지의 경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태어나서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몇 번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늘 어렵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특히 자영업 경기나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네. 상황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제 상황이 어떠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위기로 했을 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경기는 곧 경제의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흐릿한 글루미한 그런 날씨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써니한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날씨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경제라는 것은 조금 더 큰 그림,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기라는 것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나타내는 그런 날씨에 대한 용어, 맑음이다, 흐림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네, 또 다른 말로는 경기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이클이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2순환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11순환기까지 마침표를 찍었고 2020년부터는 12순환기 안에 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한 사이클당 한 4년 4개월에서 4년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건 평균.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평균 값이라서 그러면은 2020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2025년도가 되어 가니까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가는 거야? 그게 아닌 겁니다. 평균 값이니까요. 뭐 길게는 10년 혹은 10년 넘게도 한 사이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이클은 낙타의 등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낙타가 물론 이렇게 혹이 2개 있는 낙타도 있고 쌍봉 낙타. 그렇습니다. 단봉 낙타도 있고 하지만 단봉 낙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이 하나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경기가 쭉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쭉 나빠지고 하향세를 그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가 하향세였어. 그때가 상향세였어 라고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단봉낙타의 그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12순환기가 시작된 지 한 4년 남짓 됐는데 우리는 체감상으로는 하향세인 것 같지만 요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상향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경기 사이클을 진단하는 것도 어렵고 맞습니다. 또 지나봐야 알고 네, 맞습니다. 그 한 복판 속에서는 또 잘 느끼기도 어렵고 전혀 우리가 이게 태풍 한가운데에서는 그쵸. 태풍의 눈에선 내가 눈 안에 있는 건지 가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그 경제와 금융을 알기 위해서는 통화, 화폐가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물론 원화가 가장 중요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요. 세계 경기를 보려면 이제 달러부터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달러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역사적인 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가장 먼저 항상 들려드리는데요. 보통은 저를 비롯한 2030들은 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미국의 달러가 가장 강세였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늘 달러가 1순위의 통화였구나, 화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예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1등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미국의 달러가 1등 화폐가 된 거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게임에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게임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아이템으로는 이 게임에서 내가 이게 좀 승기를 잡는 게 네.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소위 얘기하는 현질을 합니다. 이제 음.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돈의 힘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네. 승기를 잡는 게 쉽고 이 흐름을 조금 더 비교적 쉽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 있는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이 게임 세계에서 승자가 되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의 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힘 있는 화폐, 가장 힘 있는 통화를 가진 나라가 승기를 쥔다. 좀 우세를 그런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1등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우세를 했던 것이고 현재는 미국의 달러가 승기, 가장 큰 아이템, 힘이 센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근본이제, 그러니까 돈보다 금을 더 우선시하는 힘이 더 세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였는데 예전에는 이 파운드가 금과 가장 가까운 통화였고 그 다음에는 달러가 금과 가장 가까운 통화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근본이제가 와장창 깨졌잖아요. 없는데도 그렇다면 미국 달러는 왜 계속해서 힘이 센가? 수적으로도 가장 우세합니다. 아시겠지만 달러가 우리 전 세계에서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가서 해외 여행할 때 우리가 Can I pay by money? 원? 코리안 원 이래버리면 코리안 원이 뭐지?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러 내밀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는 곳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통용이 되냐 안 되냐. 그쵸. 네, 그거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달러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경제 기사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2030 대상으로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달러가 비싸졌는지 혹은 좀 값이 내려갔는지도 잘 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왜 봐야 하나요? 우리나라 돈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게임 세계에서 봤을 때 어떤 아이템이 가장 힘이 센가 이거를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또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제에서도 힘이 센 이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한 축,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기축 통화가 달러인 거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은 자신들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도 약달러, 강달러 그 정책을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 바꾸기도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통화라는 거는 또 환율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여행 갈 때 환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달러는 또 다른 이제 통화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장소마다 가격이 달라집니까?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은행마다 환율이 그렇죠. 너무 다 달라가지고 어느 은행이 환율이 가장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을 또 제가 전직 은행원이다 보니까 많이 받습니다. 이거를 마치 가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에선 제가 당근을 파는 가게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 통화가 그냥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화, 돈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렵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돈이 왜 값이 다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각각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A라는 은행에서는 당근 이 물건을 예를 들어 트럭으로 실어올 수도 있고요. B라는 은행, B라는 가게는 비행기로 실어올 수도 있고 또 C라는 은행, C라는 가게는 그냥 도보로 일꾼이 하나하나 실어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마다 조달 비용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당근, 그러니까 외화를 얼마나 창고에 많이 쌓아두는가에 따라서 보관 비용도 다를 것이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인건비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어떠한 규모로 하는가, 그리고 또 A은행에서 어떠한 통화, 어떠한 물건을 취급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 수수료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n분의 1을 해서 전가를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은행별로 환율이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조달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네. 은행 내에서도 지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네. 그 공항에 있는 지점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환전 네, 수수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든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은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공시를 해두는 홈페이지인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각 은행별로 어떠한 통화를 취급하는지를 쫙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통화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도 대략 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해당 통화를 좀 많이 취급하는 은행을 가면은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좀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헐값으로 좀 환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은행연합회 참고를 해 두시면서 환전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원화가 최근에 이제 약세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다 약세다 그 사이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원리. 네. 저는 구분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구분하는 싶은데 방법부터. 왜냐하면 약세가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거야? 우리가 돈을 적게 내는 거야? 이것도 구분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헷갈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달러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1,000원만 냈지만 지금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400원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400원이나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약자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1,000원만 낼 때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약자가 되었다. 예, 비교적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제가 항상 짚는 이유가 이것조차 이해가 좀 어려우셔가지고 절대 부끄럽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경제 기사도 쭈쭈쭈 다 안 읽히고 그 뒤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들리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것부터 먼저 구분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다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IMF 시대를 막 떠올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하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줘야만 달러라는 물건, 달러라는 통화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약해진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 증거인 거기 때문에 IMF 시대만큼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를 겪으셨던 분들은 우리 그때도 우리의 소위 말하는 금고의 외화가 부족했고 외화 보유량이 너무나도 바닥을 쳤고 경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혹시 그때처럼? 이라는 이제 악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2030 분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만 환율을 신경 쓰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시거든요. 그쵸. 나는 미국 여행 안 가는데 뭐 원달러 환율 오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체력 전반적으로 체력장을 했을 때 뭐 한 종목만 좋아서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서도 급등을 한다거나 이제 급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항상 좀 주시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좀 점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내리는 것에 따라서 즉 원화가 약해지는 거에 따라서 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네, 좋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의 원화 환율, 우리가 원달러 환율로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를 살 때 우리가 더 비싼 값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주머니 사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머니에서 기존에는 1,000원만 내도 됐는데 이제는 1,400원이나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입 물건 같은 것들 예전에 저희 엄마 이제 이 말씀 TMI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수입 스크럽 제품 이런 것들은 더 좋아 이러면서 많이 사셨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런 물건을 사는 것을 또 끊으셨어요. 왜 그런가?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맞습니다. 그 환율 때문에 수입품이 기존에는 10,000원이었는데 14,000원이 되니까 갑자기 비싸지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비싸졌네 하면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
기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비싸졌네라고 해서 이것을 산다는 거, 사는 행위를, 수입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기업이 온전히 부담을 하는가? 그렇지 않죠. 보통은 물건 값에 이런 것들을 다 녹입니다. 네, 그러면 제품의 가격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죠. 우리의 전반적인 물건의 값을 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들의 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물가가 올라가서 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기업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수출을 전문적으로 한다 하는 쪽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달러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예전에는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1,400원. 그리고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정말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에서는 웃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좀 양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방금 기업체들은 뭔가 사올 때 좀 부담이 늘어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출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수출을 하기 위한 물건을 만들 때 전부 다 국산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는 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면에서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 이런 것들 웃고 있겠죠. 웃고 있긴 합니다만 좀 속으로는 또 속이 굉장히 상하고 속이 문드러질 수 있는 것이, 이 재료값들은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할 때 비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웃픈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특히나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가령 미국 쪽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봤을 때 같은 1달러, 일부러 제가 1달러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달러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1,000원을 환전해가지고 1달러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1,400원을 들여야 1달러를 환전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예전에 비해서 일단 내가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주식을 사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비용 쪽에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학개미들은 물론 거기서 수익이 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가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들려오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까지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주변에서 이 경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냈냐 안 냈냐에는 관심이 있지만 네. 주식시장 전반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코 별개의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의 가게라고 친다면 가게가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물건을 팔고 흥해야 이 가게가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하나의 가게라고 친다면 우리나라에 손님 많이 오고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역시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내 주식 올랐어! 라고 할 때, 기뻐할 때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간단하게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1달러를 가지고 오니까 예전에는 1,000원으로만 바꿔주면서 내가 이 주식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와보니까 1,400원이나 바꿔주네. 우와!
너무 좋아. 음. 쓸어 담을까요? 당장만 놓고 보면 싸졌는데 앞으로가 걱정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떠나가지고 환율 자체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주식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율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 환율로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땡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평가했을 때 이 나라의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국내 기업, 한국의 기업의 주식도 역시나 오를 것인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환율 하나만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라는 건 원화로 된 자산이 강세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주식시장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개념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증시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왜 옛날 신문에는 유가증권 막 이렇게 썼거든요. 맞습니다. 또 주식하고 증권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분을 할 것 없이 큰 개념,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주식이 있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교집합 그런 것들,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런 거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림인 거고요. 사실 증권이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수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서에 이 사람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유가, 그러니까 대가가 관련된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그냥 증권 이꼴 유가증권 이렇게 점점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통합해서 그냥 증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 증권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발행해서 쓰는 수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위에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알겠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모른다. 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신문에 적혀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 얘기구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우리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값어치 있는 증권을 주고받는 사고 파는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옛날 표현으로는 한국거래소도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장을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부르고 네네네네. 코스닥은 그냥 코스닥 시장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이 맞습니다. 네. 그게 옛날 그 증권거래소 시절에 네네네. 조직 구성 때문에 그걸 나눠서 불렀다라는 거. 코스닥도 현재는 유가증권 시장이 맞다라는 거 알려드리면 좋겠고, 또 하나가 주가랑 액면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아하. 호가랑 시장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일단 주가는 그 주식,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는 이 기업의 주식을 한 판의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식을 우리가 이 기업을 케이크를 잘게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한 조각씩 나누어서 가지면서 저도 이 기업의 저도 이 기업의 주인이에요. 저도 이 기업의 주인이에요. 라고 다들 n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 네. 그리고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한 판의 케이크를 총액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한 판의 케이크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는가에 따라서 한 조각의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조각의 가격을 우리가 주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주가를 정하게 될 거잖아요. 저희는 이 케이크 한 조각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액면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최초의 정한 가격. 맞습니다. 가장 처음에 정한 것을 액면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경매처럼 이것이 100원에 나왔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100원에 사이좋게 좋아요, 우리 다 100원에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0원에 사겠습니다. 저는 300원에 사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1000원에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를 호를 쓰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부르게 되는 것을 호가, 던지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매장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시장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경매장 생각하시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채권의 개념도 은근히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네. 특히 우리가 주식 거래는 조금 더 쉽지만 채권은 투자 접근성이 조금은 멀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채권은 저는 그냥 차용증을 떠올리시라라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빌려줬음, 금액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기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 금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엄연히 얘기하면 유가증권인 거고요. 이 사람이 돈을 빌리고 주고받는 대신에 얼마의 대가가 오가는지에 대해서 종이에 대해서 다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채권은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은 빌리는 쪽일까요? 빌려주는 쪽일까요? 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요거를 많이들 정말 착각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증권을 손에 넣게 되는 대신에 기업의 돈을 건네잖아요. 돈을 받는 쪽이 빌리는 쪽이죠. 우리는 채권을 산다는 것은 기업에 혹은 공공기관에 혹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대신에 기관이나 회사에서 우리한테 증권을 내밀고 나중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이 증권을 돌려주면서 제가 맡겨놓은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자금이 필요해질 때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했느냐, 뭐 회사에서 발행을 했느냐, 어디에서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이름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심플하게 회사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이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이 훨씬 중요하고 주식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경제적인 우리가 이 시장을 쭉 둘러봤을 때는 채권이 조금 더 힘이 세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채권 쪽이 조금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채권 투자 혹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채권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같이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채에 투자를 하면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사실 또 주식이나 채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꼽아보라면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거 금리만 설명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개념 있는 희애 씨는, 네. 손희애 작가님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금리를 사실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돈의 값인데 이것을 렌트카를 빌릴 때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렌트카를 빌릴 때 그냥 차만 빌릴 수 있나요? 아니죠. 돈을 지불해야 되죠. 네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하는 대가, 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돈의 값, 돈의 가치 이렇게 두루두루 표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 분들을 강의할 때는 금리랑 이자부터 구분을 합니다. 금리랑 이자를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이자를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비율로 나타낸 것이 금리입니다. 요거부터 구분을 해주는 거. 우리 이게 뭐 저런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제는 정말 작은 거에서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큽니다. 요것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금리는 높아도 걱정이고 너무 낮아도 걱정이에요. 너무 낮으면 이제 예적금 금리 얼마 안 나온다. 맞습니다. 너무 높으면 또 대출금리 높다. 이거를 또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금리가 높은 것이냐, 혹은 저금리, 그러니 고금리가 좋은 것이냐, 혹은 저금리, 좀 금리가 낮은 상태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답은 없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 금리가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현상을 한번 짚어보면요. 최근에 또 기준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돈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가 조금 더 용이해진 겁니다.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거죠. 돈을 빌릴 때도 조금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지고, 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지면 그동안 내가 금리가 비싸가지고 집 마련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좀 부담이 적어졌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돈의 값이 비쌀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힘들 때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데 용이하겠죠. 소위 얘기하는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투자를 늘렸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공장의 규모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장의 규모를 키웠으니까 그만큼 뚝딱뚝딱뚝딱 일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경기의 호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법칙은 아닌 것이고요.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돈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에도 조금 힘겹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돈을 쓰는 것을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 역시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데 그것을 감수하고 집을 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조금이나마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일자리 역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의 일자리 금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들 설명을 듣기 전에는 금리가 그냥 무슨 금리가 왜 내 일자리에? 내 일자리까지?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업들의 투자 축소, 혹은 투자 확대, 그리고 꼭 투자 축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그냥 뽑지 않는 거를 넘어서가지고 심지어는 정말 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들까지도, 혹은 이 급여가 축소되는, 삭감되는 현상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공부를 할 때 정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금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워런 버핏은 이 금리에 대해서 중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끌어내리는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중력과 같은 금리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점프를 얼마나 뛸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손희애 작가님이 은행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거, 또 이제 대출 받으실 때 고민하는 거, 과연 변동금리로 받을 것이냐 고정금리로 받을 것이냐.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의 질을 좀 양쪽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질적으로 좀 좋아지는 고정금리를 많이 또 유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서도 고정금리 쪽으로 또 유도할 때가 있고, 또 은행원분들의 KPI, 이른바 실적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또 유도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은행 근무할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들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고요. 예를 들어 제가 고객님,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변동금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럼 오셔가지고 막 엄청 이제 성을 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공포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일단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금리가 내려갈 것 같네 라고 하면은 단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인 것이고요. 그쵸. 금리가 올라갈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단연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현재의 흐름으로는
변동금리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변동금리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이거를 한 번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내가 이거를 막 몇십 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쭉 끌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적절하게 요즘은 대환 대출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 네네. 그래서 물론 시적절하게 내려갈 것 같을 때는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고 올라갈 것 같을 때는 고정금리를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요즘은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네. 그리고 대환 대출을 할 때 우리 중도상환 수수료의 허들도 많이 낮아졌고, 아예 감면을 해주는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그나마 괜찮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변동금리를 거의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변동금리를 많이들 선택하고 계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대출을 실행한 지 한 3년이 지나면 그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때쯤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한 3년치의 금리 방향만 봐라. 근데 맞아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네네. 피터 린치도 기준금리 3번만 미리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네, 될 것이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의 방향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금리를 내렸는데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물론이죠. 통화정책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냐 올렸냐 혹은 동결했냐에 따라서 의사록을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물론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으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에 들어가서 보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앞에 한두 페이지 정도는 요약이거든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좀 읽는 습관화를 들이면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이 실력을 점프업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사를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자님들도 그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것들을 보고 기사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나 좀 경제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도 너 받을 일이 있어. 혹은 앞으로 동향을 좀 알고 싶어 하실 때에는 그 앞에 요약 한두 페이지라도 우리가 좀 읽는 습관화를 들이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전망이나 예측이 쉽지는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특히 중앙은행에서 FOMC 의사록,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보여주는 걸 보면 또 이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를 분석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금리 얘기를 하는데 이 금리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좌우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관련된 뉴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급여소득자이시라면 물가 관련 기사를 꼭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 하면은 엄마들만 맨날 얘기하는 그냥 체감 물가. 네네네. 늘 비싸. 마트 가면은 아유 물가가 또 올랐어 이러면서 맨날 엄마들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내가 자취를 하든 안 하든 엄마랑 같이 살든 안 살든 물가는 누구나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급여소득자들이 꼭 물가를 확인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을 좀 구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급여소득자라면 더욱이 물가 기사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랑 급여가 똑같다면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네 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급여가 똑같이 동결되는 동안에 물가가 2% 올랐다면 실제로는 내 급여가 2%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실질 임금이 2%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 통장에 그냥 찍히는 숫자, 명목 임금만 주목을 하기 때문에 내 급여가 실제로는 오른 건지 실제로는 줄어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생각 안 하세요. 그쵸. 네, 거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어? 라고 하는 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기분 탓이 아닌 거인 거죠. 우리가 이 물가가 내 주머니 사정을 얼마나 팍팍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가가 정말 키워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물가가 3%대
뭐 4%대, 2%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 노력이 왜 한 건지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내 삶에 뭐 큰 영향을 주나 이런 거에조차 회의감을 느끼고 아예 무관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좀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결국은 나오는 돈이 고정되어 있는데 혹은 별 차이가 없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돈을 가지고 가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물가가 우리의 삶이랑 정말 직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조카한테 10,000원 주면 욕 네. 먹는다. 이모 장난해? 10,000원 가지고 뭘 사 먹으라는 거야?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네. 그 명절 전후로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저만 해도 어릴 때 뭐 한 1,000원만 가지고 가도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아유, 저희 어릴 때 캐러멜도 사 1,000원이면 먹고 뭐, 네. 돈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아, 남기는커녕 요즘에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아예 사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 어릴 적만 해도 이제 엄마 100원만 아, 이게 맞아요. 하나 이제 엄마한테 맞아요, 대화를 맞아요. 시작하는 이제 인사였는데 이제는 엄마 10,000원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명목과 실질을 네네네. 구분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전세 가격 그 보증금의 가치랑도 네네.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도 이 물가 상승률 또 이제 금리에 따라서 네네네.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영향을 네. 받습니다. 제가 아까 금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가령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5%일 때 내 집 마련하시겠어요? 2%일 때 내 집 마련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죠. 2%를 선택을 하겠죠. 누가 자진해서 저는 5%가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금리가 단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게 단편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가만히 있나요? 올라가죠. 그렇죠. 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령 집이 10채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10명이 살려고 했으면 정말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었지만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막 20명이 저도 사고 싶습니다. 저도 저한테 제발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어디 한번 누가 값을 나에게 좀 더 많이 높게 쳐줄까? 제시하는지 한번 봐볼까? 그 값을 올려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돈의 값이 비싸졌으니까 대출을 받는 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내가 가령 나 35까지는 정말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어 라고 목표를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리가 비싸지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뒤치기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달마다 내야 되는 이자의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 10채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5명이 되어버리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집이 나갔네. 우리 집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급함이 들면 가격을 내리겠죠.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자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들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업, 이사 사업 이런 것들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도 힘들고 이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힘들고 네, 모두가 청소하시는 업체들도 힘들고 그렇죠. 모두가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여러분 경제는 정말 연쇄적인 거예요. 하나만 동떨어져 있는 게 절대 없어요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업체들만 힘드나요? 아니죠.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가령 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냉기가 확 도는데 누가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네, 절대 어려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거미줄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복잡계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고용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 출산율 많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건 이제 국가 경제의 미래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그 14억 명이 넘는 인도나 중국은 그러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하고요. 출산율, 인구와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출산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분야, 뭐 심지어는 복지의 분야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경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혹은 앵커님보다 훨씬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더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우리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그리고 공업 국가까지는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올 때는 그러니까 7, 8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올 때에는 사람이 정말 학생들조차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올린 나라라는 걸 우리가 몸소 증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뭐 기름이 묻혀 있나요?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존량,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어떠한 것들이 많지 않은 나라, 거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혹은 기술로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이 뭐 아이를 예를 들어 덜 낳는다. 그러면 그냥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나라가 간섭하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뭔가 기적을 이루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태되지 말자, 뒤로 물러나지는 말자라는 목소리인 것인데 그것을 캐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죠. 저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모두 선택을 하겠죠.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로 봤을 때, 수치로 봤을 때에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늙어갑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그렇다면 허리 역할을 할 젊은이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 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의 크기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의 수치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랑 완전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이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한 40쯤은 돼야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평균 연령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광석님이 그 노래를 쓰실 때는 실제 중위 연령이 한 29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른이 되면은 이제 정말 중간을 넘어선 거니까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40쯤은 돼야 이제 중위 연령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40은 넘어서야 그 노랫말을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제 조금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 뒤쯤에는 40쯤도 아니고요. 쉰은 넘어야 그 노랫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중위 연령이 50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이를 낳고 말고는 당연히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경제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좀 같이 직시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0살 경제 공부 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손희애 작가님한테 직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15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몇 개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런 문장인데요. 사소한 것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게 경제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루 안에 하는 35,000번의 선택과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 어느 것 하나 경제와 동떨어진 게 없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이거는 경제랑 아예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살 경제 공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항상 경제에 좀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을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경제, 금융 공부 해야 하고 맞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그럼요. 됩니다. 30살 경제 공부 손희애 작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